평생을 홀로 키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자와 결혼했을 때 저는 제게도 드디어 행복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걷던 시장 골목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햇살처럼 빛나던 내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유리로 만든 성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난데없이 터져나온 차가운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너 아직도 남자 등쳐먹고 사니? 그 목소리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며느리를 향한 비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실 떨어진 꼭두각시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 세상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냄새와 함께 눈을 뜨는 아침. 그것은 제게 주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상우 하나만 보고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아침은 늘 싸늘한 정적과 함께 시작되었으니까요. 어려웠던 시절, 한겨울 외풍이 드는 단칸방에서 어린 상우의 이불을 몇 번이고 여며주며 이놈 하나 잘 키워내면 내 인생도 볕들 날이 오겠지 하고 얼마나 다짐했던지요.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의 목숨값과 제 피땀으로 사둔 시장 뒤편의 낡은 땅 한 뼘이 세월이 흘러 기적처럼 제게 큰 보상금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묻어둔 채 없는 사람처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훗날 제 아들이 세상 앞에서 허리 굽히는 일 없도록 그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게 며느리 지영이는 또 다른 따스한 볕이 되어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정겨운 소리에 잠이 깨 방문을 열면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른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밤새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배랑 도라지 넣고 따뜻하게 차 한 잔 끓여놨어요. 식사하시고 드세요. 제 건강을 저보다 더 살뜰히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제 손을 잡아 식탁에 앉히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한지 저는 매일 아침 새삼스레 복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너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힘들지도 않니? 그냥 아침은 내가 차리면 되는데. 어머님은 저 자는 동안에도 추울까봐 보일러 온도까지 확인하시잖아요. 제가 이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쩜 말도 저리 예쁘게 하는지. 저는 지영이가 차려준 따끈한 밥상에 앉아 맞은편에서 저를 챙기는 며느리와 허허 웃으며 신문을 보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꿈꿔온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무뚝뚝하기가 돌부처 같았는데 장가를 가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전에는 볼 수 없던 환한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질 않았으니 다 지영이 덕이었죠. 엄마, 지영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남들은 고부 갈등 때문에 난리라는데 우리 집은 천국이야, 천국. 알다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애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는. 제 말에 지영이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제 숟가락에 따끈한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늙은 시어미에게 와준 며느리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미안했습니다. 지영이에게 친정이 없다는 사실은 그런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자랐다는 아이의 말에 저는 내가 친정엄마가 되어주리라 굳게 다짐했었죠. 얘야, 친정 생각날 때면 언제든 이 어미한테 기대렴. 내가 내 엄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눈물을 글썽이는 지영이를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도 덩달아 짠해지곤 했습니다. 그날은 아들 상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지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잘 챙겨줘서 늘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걱정 없이 일한다. 뭐려? 어머님은 제 엄마나 마찬가지인걸요.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든든한 부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설거지를 마친 지영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야무진 손길에 수십 년 묵은 피로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죠? 우리 시장 구경이나 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쑥개떡도 사드리고 저녁에 드실 맛있는 것도 좀 사고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지영이는 제 느린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세요. 너무 고우시죠? 하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질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부럽다는 듯 말했죠. 아이고, 정숙 씨는 복도 많아.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게 말일세.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봐.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생선 파는 아저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떡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끈한 김 과일 가게의 달콤한 향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행복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기 두부가게 새로 연 것 같아요. 우리 순두부찌개 해 먹을까요? 오냐, 그러자. 내가 끓여준 순두부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우리는 정육점에 들러 고기도 좀 사고 단골인 반찬 가게에 들러 깻잎장아찌도 샀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은 지영이를 보더니 덤을 한 움큼 더 얹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보셨나? 아드님이 장가 한번 잘 갔네. 제 행복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더욱 단단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질 무렵 지영이가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과일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기 과일 싱싱해 보이네요. 우리 상우 씨 좋아하는 사과 좀 사갈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지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게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죠. 가을 햇살을 받아 빨갛게 익은 사과가 어찌나 탐스러운지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지영이가 해맑은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 사과 한 봉지에 얼마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나르던 상자를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옆에 선 지영이에게 못 박히듯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있던 썩은 과일 하나를 집어들어 지영이의 발 앞에 거칠게 툭 던졌습니다. 너 아직도 남자 등쳐먹고 사니? 그 경멸적인 행동과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제 등 뒤로 지영이를 숨기듯 막아섰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어디서 함부로 내 며느리한테 행패야. 제 고함에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방어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제 등 뒤에 숨은 지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어르신 며느리가 아니라 남의 집안 등골 빼먹는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그 세 글자가 시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제 귓가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제 피부를 찔렀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잘 익은 토마토 몇 개가 붉은 핏물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제 시야가 흐려지며 하얗게 질린 며느리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저를 끌어올린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그 낯선 향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보인 것은 얼룩 하나 없이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파편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너 아직도 남자 등쳐먹고 사니? 그 끔찍한 외침. 하얗게 질려가던 며느리의 얼굴. 아, 시장. 시장에서 내가 쓰러졌구나. 그 순간 닫혀있던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상우와 며느리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지영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제가 아는 그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참고 넘겼어야 했는데, 흑흑. 제가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려 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과일 가게 주인.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상우야, 당장 그 시장으로 가자.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제 격한 반응에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누르며 저지했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왜 자꾸 아무 상관도 없는 과일 장수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엄마 때문에 지영 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안 보이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지영이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가 울부짖으며 아들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상우 씨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 무서워요.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들은 파르르 떠는 지영이를 감싸 안으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엄마, 지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요즘 엄마가 자꾸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 불안해했다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엄마가 먼저 그 사람한테 퉁명스럽게 굴어서 일이 커진 거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깨어나기 전에 제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의 독을 주입해 놓은 것일까요?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럼 뭐가 사실인데요? 길바닥에 쓰러져서 사람 구경거리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행패 부린 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영 씨는 충격받아서 손 벌벌 떨고.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눈에는 오로지 피해자인 아내와 가해자인 어머니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외칠수록 저는 그저 이성을 잃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억울함에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실에서, 아니,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우야,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지영이를 똑똑히 보고 그런 말을 했어. 분명히 아는 사이였어. 그 눈빛이.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지영이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서럽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머님까지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흑흑. 아들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지영이를 일으켜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제 평생 가슴에 대못으로 박힐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지영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엄마까지 지영 씨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 과일 장수, 원래 그 동네에서 행패 부리기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다니는 사람 말을 믿고 어떻게 며느리를. 퇴원해서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 대신 서먹한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차지하던 지영이는 이제 제 눈치를 보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라도 나갈라 치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금방이라도 며느리를 해칠 사람처럼 저를 감시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정성껏 차린 반찬이 놓여있던 식탁에는 이제 각자 떠다 먹는 찬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온다는 핑계로 저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고, 지영이는 속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들으며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혓바닥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할 말이 또 남으셨어요? 마지못해 나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상우야, 내 말 딱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 과일 가게 주인, 내가 다시 가서 만나볼게. 분명히 뭔가 있어. 내 처가 어떤 앤데 내가 왜 까닭없이 의심하겠니? 다 널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이러실수록 지영 씨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안 보이세요? 요즘 밤에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대체 지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엄마한테 잘하려고, 이 집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죄예요?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밤새 아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며 제 험담을 했을지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어머니가 무섭습니다. 혹시 지영이가 너무 착하고 싹싹해서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들이 착한 며느리 들어오면 괜히 미워하고 그런다던데 어머니까지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질투.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너 하나 잘 되라고, 너 하나 행복하라고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런 내게 질투라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억울함과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방문은 제 눈앞에서 쾅 하고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 앞에 한참을 망부석처럼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집, 내 방이었지만 감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아들이 쾅 닫아버린 방문은 내 마음과 세상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며느리 지영이는 제 그림자만 밟아도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나직한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주무시나 봐. 그냥 놔둬. 깨우지 마. 얼굴 보면 또 무슨 소리 하실지 몰라.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내가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하는 신세가 되다니.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성에서 나는 이제 가장 먼저 내쫓아야 할 이물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단 한 술도 뜰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목이 메어 밥 대신 눈물을 삼켰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텅 빈 옆자리를 쓸어보며 먼저 간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홀려서 이 어미를 내치고 있어.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리 억울하진 않을 텐데.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출근하고 지영이는 어김없이 아픈 친구를 핑계로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죽은 듯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 남자, 시장의 과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 막말의 이유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눈빛의 정체를 알아야 이 지독한 억울함 속에서 실오라기 같은 진실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도둑처럼 제 집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시장에 도착했을 때 시끄러운 소음과 활기찬 풍경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과일 가게 앞에 섰을 때 그는 말없이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대체 왜 그랬어? 당신이 뭔데 우리 새아가한테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한 거냐고. 제 고함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쏠리자 그는 황급히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조용한 데 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가게 뒤편 과일 상자가 쌓인 좁고 쿰쿰한 창고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쓰러지시는 걸 보고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 말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사과 따위 필요 없어. 이유를 말해. 왜 내 며느리 인생에 그런 오물을 끼얹은 거냐고.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어르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뭐라고?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제 심장을 꿰뚫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 조카놈이, 제 하나밖에 없는 조카놈이 바로 저 여자한테 똑같이 당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제 누님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놈이 장성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게 되자 이제야 고생 끝났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년 전 그놈이 한 여자를 데려와서는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며느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제 상황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 여자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랐다며 저희 누님을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살갑게 굴고 아픈 데는 없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동네 사람들 모두가 조카놈이 복덩이를 데려왔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누님은 평생 소원이던 며느리를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아파트 전세까지 얻어주고 예물이며 혼수며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딱 6개월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려왔습니다. 어느 날 조카놈이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며 누님 집 담보로 대출을 해서 보태달라고 하더랍니다. 저희 누님이야 며느리가 옆에서 같이 부탁을 하니 의심 하나 없이 돈을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여자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조카놈 통장에 있던 돈까지 전부 인출해서요. 세상에, 조카놈은 폐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어머니의 전 재산을 날렸다는 죄책감에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누님은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가 작년에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안이 저 악마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제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뒤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이름도 나이도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려고 했는데 그날 시장에서 어르신 옆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죽었던 누님과 폐인이 된 조카놈 얼굴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았던 겁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어르신과 아드님도 저희처럼 될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동네 행패꾼이라고 말했던 저 남자는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차가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의 가증스러운 눈물, 아들의 냉정한 외면, 나를 괴물로 몰아가던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래, 속은 건 내가 아니었어.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이 통째로 속고 있었던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으며 그 안에 복수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더는 울고만 있지 않으리라. 당하고만 있지도 않으리라. 내 아들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악마라도 되어주리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예, 어르신.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돕겠습니다. 그날
지옥의 문턱에서 나는 내게 손을 내밀어준 첫 번째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내 눈에서 눈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슬픔과 억울함이 있던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따리를 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들의 닫힌 방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우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 악마 같은 것들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나는 기꺼이 이 지옥불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동지, 과일 가게 주인 최 사장과 나는 다음 날 그의 가게 뒤편 작은 창고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쿰쿰한 과일 상자 냄새가 나는 그곳은 이제 우리의 작전 본부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보통 독한 것들이 아닙니다. 잘못 엮였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 사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염려와 함께 과거에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자식이 내 눈앞에서 시궁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위험한 걸 알지만 그래서 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최 사장은 더 이상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조카놈이 당했을 때 그나마 알아냈던 것들입니다. 경찰에 넘겼지만 별 소용이 없었지요. 그 여자는 늘 현금만 사용하고 대포폰을 썼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부모님을 일찍 여인 불쌍한 고아 행세를 했고요. 모든 것이 지영이의 이야기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아드님께 사실을 말해봐야 어르신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그 여자가 다른 누군가와 접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지영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꼬리를 반드시 내 손으로 잡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영이가 집안에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거실을 오가며 지영이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내가 나타나자 지영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이 전에는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해서 우리 새아가는 친구 병문안 안 가니? 많이 아프다면서. 내 물음에 지영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오늘도 가봐야죠.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 나는 속으로 되뇌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큰일이네. 그렇게 친한 친구면 우리 상우한테라도 얘기해서 좋은 병원으로 옮기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제가 옆에서 간호만 잘해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지영이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픈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놈들의 접선 장소로 가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지영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상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상우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연약한 아내인 척 연기했지만 상우가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고 내가 다가가면 질겁하며 화면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지영이는 아침 일찍부터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친구 병문안을 간다는 똑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현관문을 나서는 지영이의 뒤를 나는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지영이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본 후 익숙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나는 곧장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님, 지금 나갔습니다. 노란색 택시를 탔어요. 네, 어르신.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차로 따라 붙겠습니다. 어르신은 무리하지 마시고 뒤쪽 택시를 타고 따라오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최 사장의 낡은 트럭이 지영이가 탄 택시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그 뒤를 따라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미행이었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드디어 실체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 복잡한 쇼핑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영이가 내리고 최 사장의 트럭은 건너편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나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행인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영이는 곧장 쇼핑몰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최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카페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카페 안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나는 지영이의 등이 보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지영이는 초조한 듯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멀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지영이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그 남자가 나타나자 아들 앞에서 짓던 그 순종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그들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남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다음 작업에 차질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분명했습니다. 지영이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할망구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야. 시장에서 쓰러진 이후로 계속 나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마터면 모든 게 들통날 뻔했어. 할망구. 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남자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게 내 실력이지. 늘 하던 대로 눈물 좀 짜주면 홀라당 넘어오는 게 늙은이들이잖아. 그 아들놈은 완전히 내 소나기에 들어온 것 같던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그 아들놈이 마음이 약하다는 거야. 아직도 지 엄마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이러다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할 건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것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가정은 저들에게 한낱 작업 대상 사기 목표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밀었습니다. 시간 없어. 이번 달 생활비야. 그리고 박상우 회사 정보, 재산 내역, 전부 업데이트해서 다음 주까지 보고해. 위에서 재촉하신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 뒤에 위라고 불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지영이 혼자 혹은 저 남자와 둘이서 벌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치밀한 조직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봉투를 재빨리 핸드백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그때 남자가 지영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김지영, 명심해. 너는 아직 우리 손바닥 아니야. 딴 생각 품지 마. 내 동생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으면. 동생? 지영이에게 동생이 있었단 말인가? 부모님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랐다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지영이는 남자의 협박에 입술을 깨물며 그를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억누르며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보셨습니까? 네, 어르신. 똑똑히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 여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것들은 한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역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방금 전 남자가 앉았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마신 커피 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꼬리 하나를 잡았을 뿐이라고. 저 뱀 같은 놈들의 머리통을, 그 뒤에 숨어 있는 윗선이라는 것들까지 내가 반드시 전부 다 끊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최 사장이 보내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차가운 눈을 가진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내 놈 얼굴 똑똑히 기억해 주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천근만근 무겁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도리어 내 안에 차가운 강철 기둥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돌아가는 늙은 병사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내 집, 내 가정이 바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전쟁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저 돌아온 지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그 눈에는 나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캐묻고 싶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나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나 역시 다른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응, 바람 좀 쐬고 왔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우리 새아가는 친구 병문안 잘 다녀왔니? 그 친구는 좀 어떻다니? 내 다정한 질문에 지영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프로 연기자처럼 표정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직 차도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 있어주니 많이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지. 나는 일부러 지영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내 손길이 닿자 지영이의 몸이 자라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 온화함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 상우는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차린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로 피하면서 싸늘했던 집안에 예전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서 내놓았으니 놀랄 만도 했지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뭘,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좀 해봤다. 너도 그리고 새아가도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지.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내 사과의 상우는 물론이고 지영이의 눈까지 동그래졌습니다. 지영이는 안심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사람 좋은 늙은이처럼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가 더 죄송하죠. 지영이가 호들갑을 떨며 내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지영이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영이의 과거를 캐묻거나 의심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장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건은 아들의 마음속에도 작지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을 터였습니다. 아무리 지영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다 해도 뇌리에서 쉽게 지워질 리 없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의 탑은 언젠가 사소한 균열 하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균열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아들이 모처럼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픈 친구 혜진 씨 병문안을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현관 쪽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폭풍과는 달리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 혜진 씨. 저 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만들며 지극히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영이가 요즘 혜진 씨 병문안 다닌다고 자주 나가는데 많이 아프신가 해서요. 걱정도 되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영리한 거짓말에 감탄했습니다. 의심이 아닌 걱정으로 위장한 완벽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혜진 씨의 의아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상우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픈 데 없는데요? 오히려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지영이한테 무슨 일 있나 궁금해하던 참이었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 그래요? 허허. 제가 뭘 단단히 잘못 알았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바쁘실 텐데. 나중에 지영이 들어오면 연락하라고 할게요. 전화를 끄는 아들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전원이 꺼진 텔레비전의 검은 화면만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 넓은 어깨가 어찌나 무거워 보이던지 저는 차마 고개를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재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와
제게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오늘 정확히 어디 간다고 했죠? 글쎄다. 어떤 친구가 아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에 상우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상우 씨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상우의 굳은 표정을 읽지 못한 채 평소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전처럼 그녀를 마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영이의 팔을 조용히 풀어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나야 친구 만나고 왔지. 왜 그래,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어떤 친구? 상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지영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혜진이 아프다고 했잖아. 거기 다녀왔지. 그래. 오늘 낮에 혜진 씨랑 전화했었는데 안 아프다던데? 그 한마디에 지영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파래졌습니다. 그 찰나의 당혹감을 나와 상우는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프로는 프로였습니다. 지영이는 금세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서러운 표정으로 상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상우 씨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의심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오늘 어디서 뭘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잖아. 말 못해. 아니, 안 해. 당신까지 나를 그렇게 취조하듯이 대할 거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아. 지영이는 고함을 지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먹히던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래,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답답해서 그냥 혼자 바람 좀 쐬고 왔어. 왜? 어머니가 매일 나를 눈치 보게 하시고 당신까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데 이 집에 숨이 막혀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좀 울다 왔어.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모든 화살이 다시 내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나를 향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그래, 또 내 탓이구나. 결국 모든 건 이 늙은 어미의 탓이야.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상우는 바닥에서 서럽게 우는 지영이와 소파에 말없이 앉아있는 나를 번갈아 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영이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만 울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든 지영이를 확인하고는 홀로 거실 소파에 나와 앉았습니다. 손에는 맥주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셋이 찍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질책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란과 고통,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후회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의 마음속에 세워졌던 저 철옹성 같던 믿음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내 아들 상우는 길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 지영이의 눈물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녀의 애교 섞인 스킨십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방문을 넘어 제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는 그런 아들의 변화에 필사적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살갑게 굴고 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상우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아무리 값비싼 비단으로 덮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들은 지영이를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짓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혼란을 지켜보는 것이 찢어질 듯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까지, 그리고 제가 그 진실 앞에 꺼내 보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쥘 때까지 말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전 지영이가 어김없이 친구를 핑계로 집을 나선 직후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최 사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접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사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 조카 놈보다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르신을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는 외투를 걸치고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지영이가 집으로 돌아올까봐 노인정 다녀온다는 짧은 메모만 식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그들이 들려줄 또 다른 비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에 있는 허름한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최 사장과 중년의 부부가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지울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분들입니다. 최 사장의 소개에 저는 그들 앞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바로 그 계집한테 당했습니다. 결혼한 지 꼭 1년 만에 저희 평생 모은 쌈짓돈이랑 아들 퇴직금까지 전부 들고 날랐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쇳소리가 났습니다. 저희 놈은 충격에 그만.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등을 쓸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아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 인생을 그 악마 같은 것이 아주 갈갈이 찢어놓은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상우가 우리 가정이 맞이할 수도 있었던 끔찍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비장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계집이 저희 아들을 구워 삶을 때 통화하면서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아들만 믿고 의지하겠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나 정말 오빠밖에 없는 거 알지? 나 같은 고아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우리 결혼하면 내가 평생 오빠 행복하게 해줄게.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 우리 아들에게 그리고 제게 수없이 속삭였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 계집이 저희 아들 돈을 빼돌린 통장 내역입니다. 여기 김민선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김민선? 네. 저희 아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접근했습니다. 아마 지금 어머님 댁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쓰고 있겠지요.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김지영이었습니다. 이름마저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 사장이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 악랄한 것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멸시킨 괴물의 흔적이자 내 아들을 구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어머님, 부디 이걸 가지고 그 계집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저희 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부부는 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굳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저것들의 가면을 벗겨낼 겁니다. 당신 아드님의 한, 그리고 제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찻집을 나올 때 제 손에는 저들의 모든 것이 담긴 증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동시에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무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김지영 아니 김민선. 어쩌면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너. 내 더러운 연극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내가 이 어미가 반드시 내 놈들의 무대 위에 불을 지르고 그 추악한 맨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야 말 테니.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제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아야 할 저의 성이었고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낡은 장롱 앞에 앉아 손에 든 증거 봉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얇은 종이 몇 장과 손바닥만한 핸드폰 하나가 제 남은 인생과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칼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꺼내드는 순간 우리 집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괴물이었다는 진실의 무게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제 손으로 내 아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어미인 제 가슴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제가 기꺼이 그 잔인한 칼을 휘두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온화한 시어머니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부엌으로 나온 지영이는 저를 보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안심한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럼 좋아야지. 오늘 저녁엔 우리 상우가 제일 좋아하는 LA 갈비나 실컷 재워볼까 한다. 너도 좋아하는 거지? 네, 네. 그럼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평온한 모습에 지영이는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거나 혹은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착각이 제가 그녀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무치고 삼색나물을 무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그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이나 계획을 되짚으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과 다른 피해자 가족에게는 이미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문자로 신호를 보내면 곧장 우리 집으로 와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저녁이 왔습니다. 퇴근한 아들은 사내 진미로 차려진 식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날은 무슨. 그냥 우리 가족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랬지. 그동안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영 안 좋았잖니. 자, 어서 앉아라. 새아가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는 과장된 몸짓으로 제잘거렸고 아들은 그런 지영이와 말없이 밥만 먹는 저를 번갈아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평화의 시간이 끔찍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영이가 예쁘게 깎은 과일을 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상우야. 그리고 세아가.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며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거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혹시 김민선이라는 이름을 아니? 찰나의 정적. 지영이가 포크를 쥔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선?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지영이의 흔들리는 동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이름 없는데. 누군데요? 그러니? 이상하다. 목소리가 너랑 아주 똑같던데. 저는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쇠붙이로 만든 그 작은 물체가 테이블에 닿는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영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아들이 기겁하며 제 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너무나도 낯선 지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나 정말 오빠밖에 없는 거 알지? 나 같은 고아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우리 결혼하면 내가 평생 오빠 행복하게 해줄게.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가 상우 씨가 아닌 오빠를 부르는 순간 아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핸드폰과 자기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꺼요. 당장 끄란 말이야. 이게 뭐야? 누가 날 음해하려고 이런 짓을. 왜? 내 목소리인데 듣기 좋지 않니?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상우 씨, 이거 아니야. 누가 날 질투해서 내 목소리를 교묘하게 짜깁기 한 거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래. 제발 날 믿어줘, 응?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지영이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들은 거대한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작할 수 있다 치자. 그럼 이 은행에서 발행한 서류, 이것도 조작된 것이니? 저는 봉투 안에서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내 아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똑똑히 보렴. 내가 김지영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자가 김민선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기록이다.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인 줄 아느냐? 이 여자에게 속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뜯긴 또 다른 피해자의 피눈물이다. 아들의 눈이 거래 내역서에 찍힌 이름과 금액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 행복, 그 모든 것이 한낱 사기극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는 영혼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전부 다 저 늙은이가 꾸며낸 거야. 상우 씨, 제발 정신 차려. 저 여우 같은 늙은이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지금 쇼를 하는 거잖아. 궁지에 몰린 지영이는 이제 제게 어머님이라는 호칭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독이 오른 뱀처럼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아들이 좋아서 결혼한 게 죄야?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잠깐 기분 전환 좀 한 게 그렇게 죽을 죄냐고.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아수라장을 잠재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현관의 초인종 소리.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입니다.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최 사장과 그리고 찻집에서 만났던 그 중년의 부부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본 순간 지영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과 거짓이 거품처럼 사라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생생한 공포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은 지영이의 앞에 서서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민선아.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여기서는 또 어떤 행복한 연극을 하고 있었니?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온 듯한 그 한마디에 거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영이, 아니, 김민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가면, 거짓된 우아함, 상냥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그 자리에는 추악하고 일그러진 맨얼굴만이 흉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위해 입을 열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맞은편에 선 중년 부부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고 제 옆에 선 최 사장의 주먹은 분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망가뜨린 삶의 산증인들이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어찌 우리한테. 중년의 남편분이 이빨을 갈며 그녀에게 다가서려 하자 지영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내 아들 상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우 씨, 나 좀 살려줘. 저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 당신은 내 편이지? 응? 우린 부부잖아.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텅 빈 눈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영혼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아들의 다리에 닿으려는 순간 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녀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어디서 아직도 그 더러운 입을 놀려. 저는 평생 내본 적 없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부부, 내가 감히 부부라는 말을 입에 담아? 내 아들을 내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발판으로 삼은 주제에 이 집을, 이 가정을 내 사기 행각을 위한 무대로 만든 주제에 그녀는 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벼랑 끝에 선 늙은 어미의 힘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다. 내 아들 인생 망친 각 감방에 가서 뼈저리게 치러라. 내가 사람들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한 모든 순간을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바로 그때 최 사장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이 들리자 지영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밀치고 현관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은 최 사장과 다른 피해자 남편분이 이미 굳건히 막고 서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쥐가 된 그녀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래, 나 사기꾼이다. 어쩔 건데. 당신 아들이 바보라서 속은 걸 누굴 탓해. 무식한 늙은이들이랑 멍청한 남자들 등쳐먹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영이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지독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닥쳐. 아들의 그 한마디에 지영이의 광기 어린 웃음이 뚝 그쳤습니다. 내 그 더러운 입 당장 닥치라고 했다. 아들은 그녀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경멸스럽고 낯선 것을 보는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하지만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영이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지독했던 악몽의 근원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받지 못할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으로 쏟아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보다 더 큰 것은 자식의 무너진 등을 바라보는 어미의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 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아니다. 너도 피해자다. 저 악마 같은 것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가장 큰 피해자야. 그러니 일어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어미 손을 놓지 마라. 제 말에 아들은 더욱 서럽게 울며 제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말없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등 뒤에서 다른 피해자 아주머니도 함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아니 김민성과 그 일당은 모두 붙잡혀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습적인 사기 조직이었고 우리가 잡은 증거 덕분에 수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우리 집은 아주 오랫동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냉랭하고 숨막히는 침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끈질기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제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거나 제가 잠든 사이 달아빠진 제 신발을 새 것으로 바꾸어 놓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쬐고 있는데 아들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날의 일을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유리성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유리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지만 우리는 그 깨진 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어쩌면 그저 웃음과 기쁨만을 나누는 사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까지도 함께 보듬고 이겨내는 것. 저는 그 지독한 시간을 통해
바로 그 평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믿음이 한순간에 배신당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을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되찾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속 아들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주인공인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절망 속에서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아들처럼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혹은 어머니처럼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자식을 용서해야 할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